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암흑 같고 비현실적인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 있는 자리에 그가 없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비통함 앞에서 저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노회찬을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당분간 윤소아 원내수석 부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소아 원내수석 부대표 잠시 후 만나봅니다. 악의적으로 경찰이 폭력 경찰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불법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그런 데 대해서 댓글 활동을 달라고 한 게 내가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에 대해서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이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를 비롯해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고 하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알아봅니다. 보니까 EGR이라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있습니다. 이 배기가스를 일부 흡기로 다시 끌어들여서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쪽에 냉각수 부분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BMW 520D 모델 차량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강원도 치악 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고요. 오늘도 발생했죠. BMW는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첫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별세 이후 정의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심은 숫자다. 오늘 4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민심의 방향을 읽어봅니다. 7월 30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사무제를 끝으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장례가 끝이 났습니다. 폭염에도 빈소와 분향소에 약 7만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는데, 오늘 정의당 의원들은 그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 한치 흔들림 없이 오직 아래로 시선을 내리꽂은 노회찬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요. 노 의원이 유언으로 남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했던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당 안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듯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대신해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윤소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오늘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윤소아 대행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한편으로 송구하고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그 추모 발걸음에 담긴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대로 된 진보 정치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하시는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 기록적인 폭염에도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치인 당연한 거고요. 또 직장인들, 학생들까지 조문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렇게 일반인 추모객들이 많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정말 각계각층의 수많은 분들이 빈소에 오셔서 추모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솔직히 놀랐어요. 예. 서울의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시도 당사에 만들어진 분향소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창원이나 일부 지역은 자발적인 시민 장례원을 만들어서 야외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식까지 해주셨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추모 분위기가 노회찬 대표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쉬운 길보다는 한없이 어려운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오면서 늘 가장 어려운 노동자와 사회정치자 그리고 서민을 대변해 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해학과 유머를 잃지 않고 가장 쉬운 언어와 풍자로 정치를 생활 속에 스미게 해온 사람, 소탈하면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한 정치인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국민적 추모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못 이룬 꿈 이제 정의당이 이어받아야 할 텐데요.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입당 문의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정미 대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 제1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네. 어쨌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네네. 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이번에 정말 보여주신 성원과 관심,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이제 입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계 중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입당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셨어요. 예.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성원이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좀 내용이었고요. 하여튼 국민과 정의당 지지를 해 주시고 있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살 미아풍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도 참 안 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하셨는데요. 슬픔과 고통에 무감하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잊혀지지 않기 위한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좀 자중하시고요. 약속했던 대로 페이스북 정치도 그만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에 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도 관련해서 이제 비판 성명을 냈던데요. 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자살 미화가 아닌데 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윤소아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을 맡으셨으니까. 네.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경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노회찬 대표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또 그분이 펼치고자 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고요. 예. 또 고인의 약속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또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과제가 있죠.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또 고인의 마지막 발걸음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해를 뛰어넘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까지 순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의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치개혁, 민생 살리기, 한반도 평화정착 을 통해서 고 노회찬 대표께서 원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또 특수활동비 폐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거대 정당하고 손을 잡아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꿔내는 데는 그분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죠. 네. 지금 뭐 과거에는 민주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든가 소선거구제 폐지라든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개혁 과제는 현재 국회 안에서 공감대가 꽤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만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더욱이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의원님 맡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정의당이 앞장서서 그 나머지 당들의 부분들 의견을 모으고 실현할 건데요. 특히 이제 그 거대 양당 구제에 익숙했던 기성 정치,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이제 걸림돌은 걸림돌이었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는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뭐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올바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인가, 그래야 정치가 이렇게 개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정치자금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정치자금법 가지고는 안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돈이 좀 부족한 정의당 혹은 또 신진 정치 세력들은 지금의 정치자금법 때문에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 신인들은 선거 시기가 아니면 후원회를 둘 수 없어서 사실상 정치학을 모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선거 기간에도 후원회를 둘 수 없어서 정치자금 자체를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고지원금 배분의 경우도 교섭단체인 거대 정당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제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마저도 결국 뭐 돈 있는 사람만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시, 군, 구당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관련 법안도 이미 여러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 기득권을 넣지 않으려는 정치 그런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정치자금법 문제는 어쨌든 뭐 좀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드루킹 특검팀이 드루킹의 협박 가능성에 대해서 심상정, 김종대 의원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의당이 조금 발끈한 것 같던데 그 특검의 그 말실수 아닐까요? 협조 요청인데 이걸 조사를 한다고. 어떻게 특검 쪽으로부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뭐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일부 부분을 가지고 가령 정당 공당의 그 의원들을 입담에 올리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 특검의 원목적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특검이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확인되지 않는 사실만 언론에 흘리고요. 또 특검팀 내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발표 내용이 틀리단 말이죠. 이러니까 특검에 대한 그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당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갖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특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드루킹이 SNS를 통해서 심상정, 김종대, 뭐 노회찬 의원 당연하고요. 뭐 네네.
SNS로 협박 정황이 담긴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네네. 당 차원에서 심상정 의원이나 김종대 의원 쪽에 뭐 이렇게 비슷한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긴 했습니까? 네, 그런 사실조차도 없고요. 없습니까? 예. 자기들은 SNS상에는 그렇게 띄웠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한 부분은 전혀, 참, 뭐랄까요,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어렵게 교섭단체 지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어때 지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공동 교섭단체가 이제 깨진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아직은 당을 추스르는 데 예. 집중하고 있고요. 예. 공동 교섭단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금 휴일 상태인데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또 좀 만나볼 생각이고요. 그분들의 그 의견을 소중하게 먼저 받아들이면서 같이,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데 힘을 좀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교섭단체를 다시 복원해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라는 것은 무소속 의원분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맡은 윤소아 의원이었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군인권센터가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를 제보받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우선 김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홍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기무사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홍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는 내용을 이제 감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을 감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무사가 이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 공공연한 비밀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촉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하고 계룡대하고 청와대에는 각 그 세 군데에 군에서 운영하는 전화국이 있어요. 그냥 교환대가 아니라 전화국이 있어요. 근데 그 전화국에 그냥 스위치만 하나만 딱 누르면 누구나도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로서는 그동안 쉽게 감청을 했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가 이렇게 도청과 감청을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군용 유선 전화라든지 그 일반 행정 전화를 감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부라는 것은 지금의 상부가 아니라 다음 정권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데요. 일단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이 도감청 한 번 했다가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 다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무사가 여전히 그것도 자신의 최고 상관 군을 지휘하는 대통령을 감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진짜 사실인지조차 지금 제가 막 의문을 품을 정도인데 군인권센터에서 지금 뭐 좀 더 좀 자세한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루어졌다라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하극상. 이것도 예. 역시 하극상이죠. 군 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해서 지금 두 분이 통화하신 거 저희가 이렇게 감청했습니다라고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무사에게 너무 이런 뭐 손쉽게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도 아주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제 기무사의 업무 범위 이것도 당연히 벗어난 거지만 더한 건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감청을 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은 아니고 진보 쪽 인사들만. 그리고 그거는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한 번 갔다 오면 아 적성국가 방문했다. 도감청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도감청 자체를 잘잘못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도감청을 하고 민간이 사찰을 했다는 가지인데 그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일정한 계속 자기 수사 범위 밖을 벗어난 그 권력 권한 범위 밖을 벗어난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파문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지난 1990년대 바로 윤석영 이병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윤석영 이병이 가지고 나온 그 보안사 자료를 보면은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항의를 갔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달랬느냐면 내 자료도 있다. 예. 다음 정권은 될 사람이 내 자료를 볼 것이다. 네가 볼 거 아니냐 라면서 달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기무사가 하지 말라고 금지는 했지만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이것이 몇 대 정권이 계속 하지 말라고 해서 끊었으면은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한두 정권에서는 끊었다가 바로 그 다음 정권에서 바로 다시 하게끔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았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도감청 자체가 불법이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렇죠. 네. 도감청은 원래 우리 법상 금지돼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장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도감청 설비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도감청 설비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감청이 안 된다고 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유병원 소위 유병원 잡기 막 할 때 그 당시에 야 우리나라에 도감청 설비가 있으면 벌써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기무사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군용 회신에 관련된 것만 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군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의 통화 내역까지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도 일단 이제 위병소 같은데 개인정보 같은 걸 기무사가 싹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경찰만 회신 또 활용해서 주소나 이런 거 다 알아내서 결국 사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무사라는 조직이 본연으로 해야 될 것은 군 내부의 이제 그 정보나 그다음에 군 내부 인사들의 기강 문제 같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민간인 상대로 뭔가 수사하면 경찰 검찰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도감청 영장도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감청이 가능했느냐면은 우리가 보통 요즘 5세대 통신 장비 얘기할 때 백도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도어로 들어가서 도감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록도 안 남아요. 자료만 남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남을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도감청 설비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국정원도 없다 그랬다가 논란이 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다원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제가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그냥 통신기기 회사로 드러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보니까 최근에 정보를 싹 지운 흔적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과 좀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통신기기 업체 그리고 통신기기 중에서도 이 커넥터 연결을 하는 단자를 주로 제작하는 업체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백성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면에 갔다가 남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일람해서 사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적 인사들을. 이건 무슨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감청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이 이념적 편향성에서 저는 이제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좀 소위 말하는 진보적 인사는 좌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그냥 좌파 혹은 또 북한과 연계 이쪽으로 지금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냥 약간 진보적 인사가 중국을 갔다 오면 중국에 갔었네. 이 적성 국가야. 그러고 나서 또 이 관련된 사찰을 이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좀 군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북한과의 대립관계에서 군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기무사에 관련된 행동 중에 가장 좀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 진보적 활동하는 사람들을 간첩에 생각했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취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기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여기 기무학교에 재직했던 어떤 한 그 교육생이죠. 교육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 자서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무 요원이 이렇게 불온 도서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가자 기무사 요원들이 만세를 불렀다 그런 얘기도 막 들리거든요. 사실 기무사 조직들이 좀 그런 좀 경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지는 저도 사실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전 저도 썼거든요. 네. 저도 불온서적 작가가 됐네요. 아, 그러네요. 사찰 당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무사 개혁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혁 얘기가 지금 뭐 군인권센터에서는 개혁 가지고 안 된다. 아예 폐지해라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 개혁위원회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거는 조직 축소죠.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장성 9명을 한 2명으로 줄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뭐 또 기무사라는 조직 자체 크기 때문에 2명 갖고 힘드니까 4명, 5명 선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장성 숫자를 줄이면 기무사가 바뀌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기무사 혹은 군에서는 이거는 국가 기밀이나 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거 외부 인사의 개입 없이 이게 개혁이 가능한가요? 조직 줄이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면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우린 새롭습니다라고 바뀌나요? 보안사에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조직 좀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것인가? 일단 할 수 있는 거 이게 불법적인 것들 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를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 기무사의 활동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 없이 나오는 개혁안은 지금 군인권센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말뿐인 개혁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부 인사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 정도면 기무사가 변할 수 있다는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렇게 조직 축소, 이름 바꾸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게 이제 기무사를 완전히 없애고 기무사의 그 방첩 기능을 그러니까 군 내 방첩 기능을 전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으로 또 보내야 한다라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주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자면은 군 내 방첩 기능을 군 내 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이양해야 될 때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여기서 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CIA 내의 방첩 기능, 그러니까 CIA에 간첩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건을 누가 수사를 하느냐? FBI가 수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군내 그 간첩이 들어와 있다. 군내 방첩 기능은 민간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아예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팟빵 앱으로 리얼미엄미엄님 2011년 군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휴가 복귀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불온서적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예, 당시에 문제가 좀 많았죠. 뭐 대한민국사, 우리들의 하느님,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 이런 것도 다 불온서적으로 국방부가 일렬로 지정해갖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태백산맥도 불온서적이죠. 예. 예. 그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또 당연히 개혁안이 나오면은 기무사는 기무사 나름대로 조직을 지키려고 저항을 하겠죠. 지금도 저항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또 그리고 이것 또한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뭐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시인했습니다. 네. 예. 경찰 관련 쟁점에 인터넷 댓글을 쓰라고 한 바 있다. 그러니까 댓글 달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MB 시절에 이제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표격, 뭐 G20 정상회담, FTA,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사회 현안에 관련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집회 시위 같은 뭐 경찰 관련 쟁점에 관해서 인터넷 댓글 쓰라고 지시한 바 있긴 한데
이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뭐 정치 공작 운운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여론 조작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진행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론 조작 아닌가요? 그렇지, 여론 조작이죠. 제가 읽다가 막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옥 전 경찰청장은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기무사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편향성이 있으면 반대쪽에서 하는 걸 억압하고 막아야 되는 게 그게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하게 밝힌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으면은 당시에 댓글 달 때도 경찰이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또 밝히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여론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변명은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청장 시절인데 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밝히고 댓글을 달면은 아무도 안 먹는다. 그렇겠죠. 누가 먹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정당한 직무 집행이니까 경찰관이라는 걸 밝히지 말고 활동을 하라라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뭐 어떤 관련 법령을 보면은 경찰관이 일정한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걸 알리고 해야 되거든요. 제보 정복을 입는다든지 또는 신분증을 배용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가 좀 꿀린다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를 위해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좀 많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썰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 청장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부의 공식 발표인데다가 민군 합동 조사 결과를 무조건 불신하면서 사는 댓글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실제로 달렸던 댓글인데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론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경찰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 정부 자체가 전복되길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회 시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정치적 댓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조현옥 청장은 나는 옳은 활동이었다,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건 역시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 관련 허위 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 유포되지 않게 했다. 그것만 딱 하면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댓글 달린 거 읽어줬잖아요.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더한 거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50여 명.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70여 명. 굉장히 대규모로 꾸린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근데 이 50명, 80명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결국 국민 세금 국민들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올바로 계도하려고 그랬나 봐요. 이게 참.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50명, 70명 하면 금방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50명에서 70명 이 정도면 뭐냐면 경찰서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경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활동하는 경찰들 수는 14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 절반 정도가 엉뚱한 일에 투입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경찰이 이 경찰 내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발언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제 이제 인터뷰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댓글 달았는데 댓글 달라고 지시했는데 나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댓글의 내용은 집회 시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찰이 직접 나서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하는 A라는 생각은 틀렸고 B가 옳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정당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사실 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정도로 지금 그 당시 사회가 많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단적인 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지금 지난 정권 시절에 경찰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이미
이달 중순이니까 7월 중순에 이미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서 소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이 조현호 청장을 오는 8월 초,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 소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럼 먼저 얘기하자. 정무적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이미 드러날 거. 예, 오늘 그런 말씀 황당한 두 가지 사건 알려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시 정각에 돌아옵니다.